국회에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린 가운데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들은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네, 후보자들이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보신 것처럼 인사청문회 사과한 후보자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빠르게 경과보고서 채택된 후보자도 있었고 칭찬받은 후보자도 있었어요. 어제 청문회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권에서도 단단히 벼렸겠죠.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인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낙마시킨다면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뭐 거꾸로 얘기하면 여당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한 청문회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후보자들이 계속 송구하다 이런 예. 표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미리 사전에 검증되지 못했을까, 걸러지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는 나름대로 집권 말기에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뭐 이른바 후보들을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계속 아래로 내려갔더니 네. 뭐 20 몇 명까지 내려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네. 검증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후보자들이 적지 않았다. 예.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처럼 왜 검증이 잘 안 된 건가 청와대에서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 검증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 기준을 강화를 했어요. 현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초기 인사 실패가 있어서 검증 기준도 강화하고 또 검증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네. 막상 후보자들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검증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번의 경우에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제 박준영 후보자의 부인의 경우에는 예. 지금 영국에서 공사 참사관으로 남편이 일할 때 지금 여러 가지 도자기들을 네. 1250점 정도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벼룩시장에서 샀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했는데 네. 글쎄요, 꼭 벼룩시장에서 저걸 다 샀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도로 또 구매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렇게 많은 도자기를 사가지고 본인이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네. 사진도 올리고 뭘 산 거야 미쳤어 해가지고 또 판매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은 청와대 인사팀에서 그 박준영 후보자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 가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SNS 검증은 거의 기본일 것 같은데 그런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검증의 이 시스템이 허술한 걸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냥 대통령과 코드가 좀 맞은 후보자들이니까 뭐 적당히 또 관료 출신이니까 별 문제 없겠거니 하고 좀 안이하게 검증을 하고 나서 낙점을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이런 분을 장관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김성환 평론가 지적도 하셨지만 지금 대통령 임기 말입니다. 이번에 인사에서 또 사고가 나고 실패가 되면 예. 사실은 대통령 리더십에 상처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임기 말로 가면 레임덕 현상이 오게 되는데 인사 잘못으로 인해서 그 레임덕이 재촉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검증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청와대 이건 검증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네. 각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의혹들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야당이 낙마 1순위로 꼽고 있기도 한데 일단 뭐 여러 의혹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대학 교수 시절 뭐 가족 동반 해외 출장 이 문제가 집중 공세를 받았습니다. 임 후보자의 경우 이 가족 관련 비용은 사비로 처리를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게 관행이었다라고 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의당도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황인데요. 이 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당에서 반대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 네. 뭐 보통 이제 청문회를 대하는 전략을 이제 야당에서 짜잖아요. 네. 미리 사전에 정보 교류도 하고. 그러니까 인사청문위원들이 아마 임혜숙 후보자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임혜숙 후보자와 관련돼 있는 의혹 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네.
보통 인사청문회 같으면 한 의원당 한 4번 정도 질의를 하는 정도, 4차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근데 어제 6차까지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야당이 질문할 게 많았다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적절한 관행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예. 물론 그런 관행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외부적 시각이나 이런 거 흔히들 고려 별로 안 하거든요. 특히 이제 학교에 참석하는데 학교 참석할 때 가족들도 같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그 관행이 잘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비판받을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정부 연구기금을 받아서 간 학교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마 가족 비용까지 다 정산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갔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잘못했다 이런 비판에서 네.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숙박비 외에 나머지 비용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걸 뭐 가짜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정산들을 과거에 이제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해보기도 했는데요. 정산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의 것 가지고 가족들 비용까지 다 연구비로 처리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민석 후보자는 이제 이 문제만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뭐 이 정도니까 뭐 이렇게 하고도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 외에 너무 많은 것들 예. 뭐 흔히들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자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민석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돼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니 왜 이런 걸 사전에 못 골라냈을까? 이 문제로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관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여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 이매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논문 표절 네, 제자의 그렇습니다. 네. 논문에 네. 그 남편의 이름을 넣었다 이렇게 네.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석사 논문이죠. 그 석사 논문이 거의 그 내용 그대로 표현도 상당히 대부분 그대로 이제 소위 말해서 연구 논문으로 이렇게 또 바뀐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남편과 또 이매숙 후보자가 공동 저자로 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 명백히 표절로 보이는데 그 선후 관계도 좀 분명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기본 검증 대상인데 어떻게 이걸 검증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2차례 위장 전입도 있었고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당적 문제군요. 예. 그걸 민주당 당적을 가진 채도 그 소위 응모를 해서 이제 그 이사장이죠. 이사장이 된 이 상황. 그리고 그 이사장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쓰는 인재 풀이 너무나 좁다. 그러니까 국가과학기술 이 분야의 어떤 책임을 맡겼는데 그 3개월 만에 다시 장관으로 이렇게 발탁을 하겠다 하는 거는 인재풀이 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돌려막기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밖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10여 가지의 많은 이매숙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정의당도 소위 말하는 데스노트에 네. 지금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후보자와 같이 이매숙 후보자를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글쎄 과연 지명 철회를 하거나 또 자진 사퇴를 시키는 게 저는 옳다고 보지만 그렇게 하실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패턴이 있습니다. 예.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안 되고 나면 우리 법에는 대통령이 한 번 더 청문 보고서 채택 요청한 다음에 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결국은 그대로 강행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러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예.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고 그걸 통해서 후보자를 내놓으니까 국민들은 또 상당히 충격을 받고 아니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장관을 해서 나라의 행정을 이끌어가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결국은 대통령 리더십에 상처를 주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매매하고 난 뒤에
4년 뒤에 팔면서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런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됐는데 아무래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이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문제가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세종시 특공 문제, 이거 하루 이틀 예. 된 문제가 아니에요. 네. 2011년부터 사실 세종시로 공무원들을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특혜를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에 보통 이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털을 잡고 있었는데 집 가족이 다 이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이사하려고 하지 않기도 했고. 예, 예. 네. 그래서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종시에 정착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과거에 뭐 지금 이제 노영 후보자 비슷한 사례가 한 2,600건이 걸리기도 했었어요. 네. 이게 상당히 시끄럽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아파트 분양만 일단 먼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에는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했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엔 얘기 듣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나니까 이게 특별 공급이 분양만 받으면은 가격이 올라서 나중에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아마 나중에 알았을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분명히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이걸 부동산 투기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게 사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2주택까지도 포함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예. 내년부터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도 설계를 잘못한 측면과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는 부적절하다. 공무원들의 도덕성 측면에서 당연히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이번 청문회 뭐 장관 후보자로서의 결정적인 사유라고 판단하기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 문승욱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됐고요. 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언급한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거의 채택이 안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철회나 그걸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은 그런 철회 요구를 하면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여당이 자인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우리들가 봐서 알 수 있듯이 예. 두둔을 좀 했지 않습니까? 예. 뭐 관행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아까 그 영상에 나오는데 요구르트 병으로 수류탄을 만들 수 없지 않느냐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국민의 시선은 매우 차갑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국민의힘뿐 아니고 정의당도 지금 문제가 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은 소위 데스노트에 올려놨단 말이죠. 안 된다는 건데 청와대가 이런 야당의 입장 또 민심의 기류를 냉정히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사실은 3 후보자 중에 2 후보자 정도는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시켜야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그럴까. 그동안에 대통령이 우격다짐식으로 계속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청문 과정에서 흠결이 드러난 분들, 그래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은 분들, 그리고 또 야당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분들, 이렇게 한 경우가 지금 29명입니다. 현재까지.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기록이 더 쌓이겠죠, 올라가겠죠. 저는 그런 예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이럴 때는 정말 임기 말에 그동안의 패턴과는 좀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동안에는 계속 좀 밀어붙이기식 인사를 했는데 민심을 이번엔 좀 정확히 읽고 야당의 입장도 수용을 해서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시키도록 하는 게 옳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야당이 굉장히 의혹을 많이 제기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그 결정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방금 전에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민주당의 고민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선거 참패 이후에 당을 다시 쇄신해서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심하고 좀 동떨어진 측면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네. 좀 비판적인 여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당청 관계를 새롭게 지금 설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아마 물밑으로 뭔가 얘기가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죠.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거리두기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당내 갈등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어떻게 피해가면서 이번 문제를 정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만 좀 이제 많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선거 참패 이후에 청와대가 인적 쇄신의 측면에서 장관 그 개각을 했거든요. 그럼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임기 말에 또 하는 그 인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도덕성에 관한 검증을 조금 더 철저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당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측면이 그 생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냥 스스로 걷어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참 그 레인독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럴 때는 민심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국민들이 누구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 정도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걷어들이는 모양으로 가면서 빨리 이 과정들을 좀 수습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나중에 가서 누적됐을 때 오히려 더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게 될지 아니면 후보자들이 사퇴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를 살펴보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에 자신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전단지를 국회에 배포한 남성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사실 뭐 계속해서 처벌 의지를 유지를 해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고소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어떻게? 이 역시 민심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돌아가고 여론이 비판 여론이 형성이 됐기 때문이죠. 네. 굉장히 처음에는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19년에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 대통령의 고소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리인이 이제 고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모욕죄의 경우에는 이제 친고죄이기 예. 때문에. 네. 그래서 수사가 뭐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알려진 검찰로도 다음에 넘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려진 다음에 이 대통령이 과거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해서라도 기분이 풀린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다. 예. 네.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먼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좋은 말씀이죠. 말씀은 좋은데 행동은 정반대로 가니까. 네. 그리고 청와대에 걸려 있는 게 춘풍추상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사무실에 액자에 다 걸려 있어요. 예. 남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훈훈하게 예. 자기의 문제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게. 그런데 지금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거 보면 사실은 다른 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가혹하게 내 편에 대해서는 훈훈하게 정반대로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도 이 소위 말해서 이 고소 사건도 대통령 말씀과 행동은 정달리 이렇게 한 걸로 비춰지고 비판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이제 와서 이제 철회를 하는데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대통령한테 권력을 위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물론 최고 권력자이긴 하지만 예.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국민도 지지하는 국민이 있고 비판하는 국민이 있는데 예. 물론 비판의 강도가 좀 과하고 지나치다고 해서 그걸 법적 대응을 한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옹졸해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런 시각을 의식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철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잠깐 설명드리면 2년 전에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대통령이 다시 그걸 취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아니요, 한마디 네. 하겠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거 전 동의하고요. 네. 모욕죄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하고 충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다만 우리 사회가 논의를 할 때 균형이 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30대 남성이다, 30대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그냥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일반 국민들이 나한테 욕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저작거리에서 욕설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대통령 뒷담화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 30대 남성은요. 이른바 보수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생 보수적 성향의 대학생들이 만든 단체에 소속돼 있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의도를 갖고 한 행위이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뿌렸다고 하는 전단지가 문재인 대통령 부친을 친일파라고 네. 규정하는 내용도 있고요.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함께 갈 준비가 됐느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1,000만 명 학살, 중국에 500만 명 팔려가 성매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예. 그가 모욕 줄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그가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서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마치 다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처럼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얼마든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막 모욕 줘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선출직이에요. 국회의원들 자신 모욕 당했다 그러면 명예훼손 소송 내고 모욕죄에 관련돼 있는 거 아마 명예훼손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는 모욕죄로 고소할걸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영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논의를 좀 균형감 있게 같이 다뤄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 평범한 남성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모욕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논리를 단순화하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그런 소송을 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함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당내 인적 개편을 했습니다. 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교체한다는 얘기 있고요. 신임 사무총장의 삼선의 윤관석 의원, 수석 대변인의 재선의 고용진 의원, 비서실장의 김영호 의원, 대변인의 이용빈 의원.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색채가 개파색이었고 좀 비주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 인사를 내정을 했거든요. 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송영길 의원 자체가 무게파를 네네. 강조했던 의원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 당대표가 그렇기도 하고 당을 최대한 개파색을 좀 지워가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대선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좀 당내 대선 주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 개파별로 최고위원들도 지금 누구하고 가깝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자 덕목은 공정하게 대선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사실 당내 갈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직을 최대한 그런 누구하고 가깝다, 친누구 인사다 이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하려고 했던 노력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동산 특이 문제도 지금 이제 다시 특이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지금 국민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당내에서 그동안에 우후죽순격으로 중구난방식으로 나왔던 논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출발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사령탑 어제 처음으로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있었던 법사위원장 네, 이 여기와 관련해서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빨리 처리한다. 좀 원론적인 합의를 하긴 했는데 과연 5월 협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한데 네. 입장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원구성 소위 상임위원장 문제는 이미 다 결정된 거, 네. 지나간 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고 첫 번째 풀어야 할 문제로 이 바로 법사위원장 문제를 이제 가지고 예. 아마 강한 입장을 전개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이제 법사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이 야당할 때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 당시 지금 야당이 여당이죠. 그때 의석수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문제로 온구성이 굉장히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 당시 여당, 지금의 야당이 양보를 해서 이 법사위원장은 이제 야당복인 것처럼 이제 관례화가 된 상황에서 네. 네. 21대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의석수가 뭐 굉장히 많죠. 준여당까지 한 180석 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작년에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고 그 법사위원장 가져간 이후에 법안 처리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일사천리로 쭉쭉쭉 잘 처리가 됐어요.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이 야당의 이 원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야당 입장이 전혀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좀 갖고 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을 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숙려 기간을 좀 갖겠다는 그런 의사인 거고 또 여야 간의 협치의 어떤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요구를 하는 건데 정말 민주당이 협치를 진정성 있게 할 생각이 있다면 이 문제를 그냥 일축할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저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에 내일부터 열리죠. 네. 그리고 이제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처리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하려면 여당이 좀 유연성 있게 윤호중 원내대표가 정치는 예술의 영역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네. 정말 어떤 예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여당은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야 결정해라 이렇게 시한을 줬잖아요. 근데 네. 지금 분위기 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당이 법사위원장 양보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임기 말이잖아요. 이제 임기 말에 지금 국정 전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국회 원구성은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근데 야권이 지금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다시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할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네. 없는데 민심이 그러하니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자라는데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는 뭐 범법행위니 작물이니 이렇게 표현 써가면서 좀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모양이 우습고요. 네. 그리고 임기 말인데다가 지금 아무래도 임기 말일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과거 권력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 권력에 더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거 권력으로 가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 말에 정리하는 작업을 법사위원장 자리를 잡고 과거에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방향,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하고 또 다른 정당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180석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그런 반대의 측면도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법사위원장 자리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법안 통과할 때마다 국민의힘 요구 안 들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민주당은 진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임덕 그 이상의 것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절대 민주당은 양보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도 얘기했지만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 7개인가요? 언급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지난번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다 걷어차긴 한 것이지만 네. 상임위원장 자리 양보하겠다고 할 때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 자리 가져가면 법안 처리할 때 법안 처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타협하는 선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근데 법사위원장 자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예. 볼 때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